네. 네, 오늘 7시 반이 돼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무리 출판사에서 새로 나온 책, 반시대적 객체, 그레이엄 하몬과 크리스토퍼 위트모어가 공저한 새 책을 가지고 저자분들과 직접 토론하고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알무리 출판사와 자매 공부 공동체, 아,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역은 강지아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에는 새 책, 그러니까 반시대적 객체 새 책이 그러니까 출판되기 전에 먼저 책을 읽고 어, 프리뷰를 해주신 두 선생님을 모시고 내가 읽은 반시대적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8시부터 50분간 그레이엄 하원 선생님하고 크리스토퍼 유트모 선생님 두 분의 강의를 듣고요. 그다음에 10분 동안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에는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 그리고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선생님들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더 환영합니다. 항상 매번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어, 질문이 너무 생생하고 많아서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소화를 못할 때가 훨씬 많긴 해요. 하지만 최대한 소화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반이 되어 행사를 시작하겠는데요. 두 분 공동 저자 선생님들의 소개와 그다음에 책 소개는 어, 시간상 생략을 하고 갈무리 출판사의 새 책, 반시대적 객체를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뷰를 해주신 두 선생님 중에 권아람 선생님부터 내가 읽은 반시대적 객체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들리시나요? 한번 네, 말씀해 보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데 혹시 저만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저만 안 죄송해요. 제 컴퓨터에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아람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의 권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귀한 자리에 그레이엄 하몬의 신간 프리뷰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팬데믹 시기에 메타버스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그레이엄 하몬의 객체지향 철학과 사변적 실제론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짧은 논문으로 반시대적 객체 프리뷰어로 인연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아직 게재되진 않았지만 먼저 작성해 두었던 서평으로 오늘 간략히 발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작성한 내용이 있어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시대적 객체는 역사를 밝히는 실증적 학문인 고고학과 새로운 인류세의 사고를 여는 객체지향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저자 그레이엄 하머는 인간과 비인간이 동등한 객체로 세계를 구성한다는 시각을 제공한 사변적 실제론의 관례로서 객체지향 존재론이라는 이론적인 틀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는 근대 철학이 오류를 범했던 인간 중심주의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사물을 인간으로부터 자율적인 객체로 독립시킵니다. 즉, 세계를 인간 사이의 상관물로 간주하는 태도도 거부하고 세계는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에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객체의 범위를 사물 그리고 자연을 넘어서 개념적인 요소인 시간까지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을 확장시킵니다.
그의 시선은 충분히 반시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먼은 고고학자 크리스토퍼 위트모어와의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철학적인 시선이 격변하는 시대에 인류가 오랫동안 존재해온 역사 개념의 기저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사유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고고학은 물질적인 유물로부터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연대기적 구분을 도출해내고 이를 시간이라는 척도로 판단 삼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선형적이고 연속적이며 유물 외부에서 주어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고고학적인 객체들로부터 발견된 정체성을 절단하는 행위를 통해서 시간대를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를 일렬로 나열시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와 반대로 본문에서 언급하는 사례들을 통해 객체들이 시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객체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두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연대기적 역사와 보편적 시간 개념은 시간을 달력으로 변환하는 수학적이고 실용적인 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단선적이고 균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결국 역사를 파악하는 일은 물질적 유물에 드러난 표면에서 한 특정한 사건의 잔류물을 파악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축한 역사적 견지 안에서만 인식될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러한 표면은 현재에 더 가까운 과거가 더 먼 미래를 지우는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본문 35쪽에서 하몬의 말을 빌리면 객체를 어느 특정한 과거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면 우리는 그것의 전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주치는 현재 순간의 완전한 참신성도 무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의 현재에서 현시되는 모습대로 절대로 현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몬은 모든 객체가 시간 안에 그리고 시간 속에서 발생하고 의존한다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듭니다. 하몬은 절단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증명하는 제논의 역설과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을 통해서 시간은 실제의 표면에 속하고 심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한편 위트모어는 물질적 유물들로부터 파생되는 시간적 지점들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하면서 참투로서의 시간과 위상학적인 시간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고고학은 유물에서 발견되는 특성들의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인과적인 흐름 속에 배열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트모어는 본문 109쪽에서 시간을 엔트로피와 존속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물들과 그 주변의 사건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일회성과 반복이 뒤섞인 교란 속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는 시간을 선형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을 전복시키면서 시간을 손수건처럼 접히고 펼쳐지는 위상학적인 구조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이 배로 증식될 때 우리는 경계 없이 스며드는 삶으로서의 시간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고고학이 인간의 유물을 통해서 과거를 이해하려는 경향을 취해왔다면 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기초한 오류를 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몬의 객체 지향 철학이 동시대 근대 철학이 지닌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과 그의 재정립을 요한다고 느꼈고 세계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작동해온 역사적 분석에 철학적 관점을 개입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하몬이 제안하는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이 고고학적 방법론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인류의 문화를 지배해온 현재 두 인물의 만남이 중요한 인식론적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간 반시대적 객체는 동시대 철학이 지금의 실증적인 시대에 새로운 사유의 틀을 제안함으로써 여전히 사회에 유효하게 개입하고 역할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반시대적이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는 단순한 시대 거부의 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릇된 사유 구조에 대한 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책은 철학의 주요 태제인 시간과 객체에 관한 접근을 1장에서 논의하고 있고요. 2장과 4장에서는 크리스토퍼 휘트모어와 그레이엄 하먼이 각자의 이론을 배경과 예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3장과 5장에서는 다소 어렵고 자의적일 수 있는 개념들을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서로의 이론에 관해 대담하는 과정이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학계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두 인물의 대화 안에서 다루어지면서 독자는 실제 철학적인 논의의 현장에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책의 내용을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객체지향 철학이 고고학이라는 실증적인 학문과 만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관해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지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의 사고를 변화시킬 철학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반시대적 객체는 최근에 부상한 객체지향 철학과 그리고 그레이엄 하먼에 관심이 있는 전문 독자에게는 물론이고 역사, 정치, 문화, 이와 같이 오늘날 첨예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에게 중요한 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영상과 미술 관련한 분야에서 이론적인 토대로서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철학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프리뷰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었고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권아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프리뷰어 한창희 선생님이 계시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못해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문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공유되죠? 내가 읽은 반시대적 객체. 철학과 사물의 존재론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 반시대적 객체를 읽은 소감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심오한 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해한 범위에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며 존재론적 질문들과 씨름해온 저에게 그레이엄 하먼의 작업은 언제나 특별한 지적 자극을 주었습니다. 아이오와 시골 출신인 하먼은 고등학생 시절 옥수수 밭에서 일해 번 돈으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이데거와의 만남은 그의 학문적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남캘리포니아 건축학교에서 철학 특임 교수로 재직하며 사변적 실제론과 객체지향 존재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반시대적 객체는 하몬과 함께 고대 지중해 문명의 물질성을 깊이 연구해온 위트모 교수와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텍사스 테크 대학 고전학과 소속인 위트모어는 사모트라케 발굴 작업을 주도하며 고고학 실무와 이론의 통합을 모색해 왔는데 그가 하몬을 자신의 대학에 초청한 강연에서 시작된 학문적 교류가 결실을 맺어 이 공조가 탄생했습니다. 반시대적 객체에서 하몬과 위트모어는 우리의 직관을 뒤집는 핵심 주장을 펼칩니다. 객체들이 시간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철학의 주류인 신유물론이 주장하는 끊임없는 흐름의 실제라는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이들의 사유는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라투르에 따르면 시간 자체는 없으며 특정 행위자들이 만드는 비대칭성이 이전과 이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하몬의 객체지향 존재론과 위트모어의 고고학적 통찰은 시간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하몬과 위트모어는 시간 구분이 객체의 이름을 따른다는 점, 청동기, 철기 시대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시간적 교차점으로 설명합니다. 터키 시대 바퀴, 고대 이집트 유리, 19세기 엔진, 현대 컴퓨터 기술이 한데 모인 공간이죠. 우리 일상 습관도 천년된 악수와 최근 생긴 습관이 공존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린토스나 미케네 유적은 과거의 흔적이 아닌 여러 시간층이 교차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위트모어는 전통 고고학이 유물을 단지 과거의 창으로만 보는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역설적 작업임을 일깨웁니다. 함원의 객체지향 존재로는 시간을 사중 구조로 설명하고 특히 시간을 감각적 객체와 성질 사이의 긴장에서 발생하는 미학적 현상으로 재해석합니다. 이는 객체들이 시간을 형성한다는 앞선 주장과 연결되어 시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죄송합니다. 위트모어의 방법론 비판 또한 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고고학이 유적지의 복잡한 관계망을 정형화하면서 본질적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학문적 분류의 한계를 성찰하게 합니다. 반시대적 객체는 단순한 학술서를 넘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철학과 고고학이라는 두 학문 영역이 만나 펼쳐내는 이지적 모험은 시간과 존재에 관한 근본적 물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몬과 위트모어 두 분의 통찰은 앞서 살펴본 객체와 시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요롭게 확장시켜 줍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 제 소감이 반시대적 객체의 깊은 사유를 접하시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감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기회와 더불어 이 소중한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갈무리 출판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제가 도중에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아람 선생님과 한창희 선생님 두 분의 퓨리부어 선생님의 이제 독후감,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갈무리 출판사의 반시대적 객체의 공저 두 분 선생님, 그레이엄 하몬과 크리스토퍼 유트모 두 분 선생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인데요. 혹시 두 분 선생님이, 어, 죄송해요. 두 분 선생님이 나오셨을까요?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 어, 그레이엄 하먼 선생님은 창이 보이고요. 저 출판사 선생님, 혹시 위트모 선생님도 참석을 지금 하셨을까요? 네. 그래요. 강지아 선생님, 계신가요? 네, 두 분 네. 저자님을, 예. 그러면 이제 8시부터 두 분 강연을 듣는 시간이긴 한데, 좀 일찍 끝났으니까 언제나 부족한 토론 시간을 더 벌기 위하여 10분 일찍 두 분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이 이제 영어로 해주실 텐데요. 한글 버전, 이렇게 번역한 문서를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두 분 강연할 때 또 화면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창을 띄우고 나면은 두 분 선생님이 강연하실 수 있도록 강지아 선생님이 두 분 선생님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so the previews have finished earlier than we thought, so we can begin with the lectures now. Professor Harmon and Whitmore, are you there? So we're Yes. yeah, so Yep. you are introduced already, so you can, yeah, floor is yours. You can start now. Yeah, and we'll share the Korean version on the screen, so you can, yeah, Okay. go as you like. Yeah. Chris, can you Hello, hear me? Graham. How are you? Hi. Hello, The only everyone. thing- The only thing we didn't decide is who's going to read the first paragraph. Maybe you should. Oh, I think it should be you. Okay. Objects Untimely explores a basic axiom. Objects generate time. That it undertakes this exploration through an open conversation between philosophy and archaeology is part of what makes this book unique. It is true that within the history of ideas, philosophy and archaeology may seem like strange bedfellows, a strangeness perhaps most famously exploited by Michel Foucault. Yet it is fitting that in this book, Triple O and archaeology should find common grounds, for both concern themselves with objects of all shapes and creeds, no matter how banal or mundane. While the preface to this book tells the story of how my visit to Texas Tech University in 2014 led to a long conversation with Christopher Whitmore, lighting the first spark that eventually led to Objects Untimely, we do not go into the deeper story of how that common ground first emerged. We would like to begin here by first introducing our own personal lines of research. We will then move on to briefly discuss some of the basic tenets of the book before pointing ahead to a new project spawned by Objects Untimely called Anthropoiesis. I began to develop object-oriented philosophy in the late 1990s, though it was first introduced to the public in my 2002 debut book, Tool Being, Heidegger and the Metaphysics of Objects. Western philosophy began its modern turn in 1637 with René Descartes' Discourse on Method, and intensified this turn in 1781 with Immanuel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The work of Descartes and Kant led to a long era, now just ending, in which the reflection on human thought itself was treated as the gateway to all serious philosophy. Before beginning to speak about various objects, or so the argument goes, we must first consider the limits on human thought's ability to know those objects. The term epistemology was finally coined for this strategy by the Scottish philosopher James Frederick Ferrier in 1854. Although I agree that human thought is finite and therefore cannot make direct access with the world, I disagree that such finitude belongs only to human thoughts. Even in inanimate causal interactions, two objects are incapable of responding to each other's full richness of properties. The fact that inanimate objects are probably not conscious is irrelevant, since there is no reason to identify finitude with consciousness, despite the widespread assumption that they are the same. When fire burns a cotton ball, it interacts only with the small number of properties of the cotton that are associated with its flammability. In short, the fire is selective and limited in its causal link with the cotton no less than a human being is. Humans are finite not because we have minds, but because we are specific entities unable to unlock all the secrets of objects. For the exact same reason, fire is finite as well. I found myself on the leading edge of a broad turn towards things within the humanities as a graduate student in archaeology at Stanford University, and that was from 1999 to 2005. Under the mentorship of Ian Hodder and Michael Shanks, arguably two of the most influential archaeologists in archaeological theory and philosophy, around, I was increasingly fascinated by ques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Graham has just mentioned epistemology, the objects, methods, and results of archaeology. This also fascinated me, and assessments of the field's effectiveness. Research into the epistemology of science revealed the centrality of celebrated human interlocutors, key traditions of thought, and wider sociopolitical processes with little, if any, consideration of how non-human objects, maps, theodolites, trowels, cameras, notebooks, or the very objects studied by archaeologists, played myriad roles in shaping archaeological thought itself. I was drawn to the work of
Bruno Latour, and Michel Serres. And I eventually began a dialogue with Serres, who taught at Stanford. He was a professor of mine on issues, and that dialogue was on issues of archaeology, philosophy, and time. By 2003, I had also come under the influence of a visiting scholar, a Norwegian archaeologist named Bjørnar Olsen, and shared his disagreement with how many archaeologists treated their objects of concern as secondary expressions of past social structures, as creative articulations, if you will, or cultural values. Beyond overly simplified dualities or bifurcations of the world into subjects and objects or cultures and natures, among archaeologists, there was a broader tendency to view humans as dominating the pliant substratum of non-human objects. So such a pathos opens archaeology to a fundamental, what we called expressive fallacy. That is the presumption of a human agent behind those assumed static things that were supposedly left behind by them. So these concerns began really with a series of influential articles in the world of archaeology and beyond that led to our co-authored book in 2012 called Archaeology, the Discipline of Things. Of course, to recognize things for what they are and what things do in the present, whether in the course of archaeological fieldwork, excavation, survey, what have you, or the composition of the past. This also challenged any image of time as an agent of change. So, Graham Harman and I began an email, had been in email contact really for some years before the 2014 exchange. And in the way that made clear our shared interest in a number of important themes that we deal with in Objects Untimely. I had read Tool Being actually as a graduate student. I was fascinated by it. I thought it was really original book. And I admired how Harman was gaining genuine traction in thinking philosophy without the divides between humans and the world or theory and practice, by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objects as the bedrock of reality. Indeed, when I reached out to Harman in 2009 about his book, Prince of Networks, he admitted to knowing very little about archaeology. Notably for Harman, archaeology, it turned out, was not what he thought it to be. And so working with or archaeological objects on present grounds, and not always as indices to a human past, that slammed in the face of Graham's expectations. And this, perhaps more than the fact that I and my colleagues were attempting to build some consideration of how archaeology's fundamental entities exist into our assessment of them, our scrutiny of them. This is what piqued his interest. And so, a combination of really curiosity and generosity on both sides lay behi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versation, with the eventual first fruits of that conversation here in the form of Objects Untimely. So really, Objects Untimely explores numerous points of intersection between archaeology and O with respect to time. And so archaeology, as the book reveals, is really a bizarre field of endeavor whose history is rooted in a combination of collecting and clock making. With collecting enmeshed as it was with a European antiquarianism, contributes to an understanding of objects as sources, where the historical text really offered a model for how, through the example of the archaeology of Greece, ruined temples, well-wrought walls, or crumbling terraces were treated as proxies for the human past to which they were assumed to belong. With archaeological clockmaking, this is really about arranging these sources into their successive eras
based on stratigraphy, ceramic typology and seriation, stylistic differences in various objects, technological change, and this maintained them at a distance from the very present that grounded those endeavors. So by situating objects in time, archaeologists reinforced the old Platonic notion that time was independent of the things that were placed within it. And as the field matured, archaeology drew upon diverse forms of expertise: genetics and art history, physics and sociology, mathematics and epigraphy, economics and ethnography. And this was in service of an image of a primordial time where the past was generative of what archaeologists encountered in the present. Given such commitments, archaeologists continued to define their field as the study of the human past through what remains of it. And so our Objects Untimely offers a bold alternative to the modernist definition of time from a field that's defined definitely modernist in its definition, archaeology. And rather than assume things to have been left by the past, they are given their due as objects where, as an attribute of their own tenacious being, they offer their qualities as the very media that make the past possible and more. Like my co-author, Christopher Whitmore, I was suspicious of the idea of objects as existing inside time. My own inspiration was Bruno Latour, given his insight that sometimes many years pass and nothing changes until the action of some human or non-human object creates an irreversible change. Once in my presence, Latour mentioned the mathematical example of Fermat's last theorem, first proposed around 1637. For 3.5 centuries, it remained unsolved until finally, in 1993, the British mathematician Andrew Wiles stunned a conference audience with an unexpected solution. In this case, we can see that the agent of change is not some disembodied force called time, but Andrew Wiles himself. What we call time is really just an irreversible change produced by one or more human or non-human objects. This insight had guided me in writing the 2016 book Immaterialism, already published in Korean by Galmuri, in which I traced the history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the world's first corporation. Instead of following Latour's actor network theory, which treats objects as actors whose reality is measured by their impact on other actors, I searched for a method that would allow us to consider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from the inside rather than in terms of its outside effects. At some point, it occurred to me that this was similar to the theory of evolution as serial endosymbiosis, as first proposed by the American biologist Lynn Margulis in the late 1960s. Although Margulis is not the only person to have challenged Darwinian gradualism as the basis of evolutionary theory, Stephen Jay Gould and Niles Eldredge were two others, the mechanism she proposed for sudden evolution was unique. Namely, Margulis believed that evolution occurs when two previously separate life forms come together and eventually form a single new life form. This might begin as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parasite and host, but over time, it may happen that the parasite becomes an essential part of the host organism, which cannot survive, or at least not flourish, without it. In terms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I focused on a half dozen or so examples of irreversible symbiosis between the company and some other object that changed it forever. Without its ingenious but largely evil governor, Jan Petersen Koen, the company would never have been aggressive and profitable enough to last for as long as it did. Without capturing the southern strait near modern Jakarta and later the northern strait near what is now Singapore, the company would not have been able to tie together the old Arab and Chinese trade routes, an act that made it even more dominant than before. And finally, around 1650, the company realized it was earning more money by trading within Asia than by sending goods back and forth between Amsterdam and what is now Indonesia. For this reason, the company decided to de-emphasize the large ocean ships it originally preferred and shifted to a model of smaller Asian boats able to reach the many river ports found in the Asian continent. Once each of these symbioses occurred, it became irreversible. The lesson I drew from writing this book, though years of work with Latour had already prepared me to see it, was that time itself produces nothing.
As Aristotle says in his Physics, what we call time is simply a measurement of change. So, Objects Untimely also hints at a merger of archaeology and philosophy, which invites a reflection on the time of human objects. An earlier draft of this book included an outline for a 6th chapter where Graham and I would craft a mythology of how non-human objects contribute to the emergence of human ones. I personally chose the name Anthropoiesis for this new project. It aims at an alternative theory of hominization in terms not of selection and competition, but of cooperation and symbiosis. As Graham had just finished explaining, this theme of symbiosis links directly to another favorite author of both of us, the evolutionary biologist Len Margulis. Our project challenges the thesis, dominant in both archaeology and philosophy, of externalization. Now, this approach conceives of technologies as externalized human organs. The fist is the model for the hammerstone. The arm is the basis, for that of the handle. The incisor teeth is the sharp precursor of the axe. In turn, the axe hardens the fist, extends the arm's reach, and amplifies the present or pressure of the bite. By contrast, we conceive of technologies as amounting to the human internalization of outside objects. Now, while this project also offered an excellent way to conceive of time in the emergence of human assemblages, it really proved far too ambitious and unwieldy as the final chapter for Objects Untimely. Thus, the book has sparked a new project simply called Anthropoiesis, where we are developing a myth of how humankind came into being through mergers with non-humans, whether with Acheulean hand axes or even automobiles. So with the word anthropoiesis, we hope to convey how we human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emerge and maintain ourselves through partnerships with other beings. In other words, we anthropoi are brought forth as autonomous entities and as components of larger compound entities in productive mergers and entanglements of the human and the non-human.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지금 강연을 들었고요. 두 분 선생님께서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휴식 시간을 하고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7시 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린 대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는 지리와 12분이요? 네? 몇 분까지 쉰다고요? 12분이라고 아니요, 하셨는데. 10분. 10분이요? 예, 오케이. 예. 네, 10분 알겠습니다. 쉬고, 그다음에 토론과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Okay, so we'll take 10 minutes of break before we come back for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nd yeah, to open the floor to the participants online and yeah, to go through the questions we've sent in advance. Okay, see you in 10 minutes. Very good. Thank you.